트럼프가 나는 관세를 사랑한다.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국제무역이 비교 우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미국은 계속 중국을 공격을 할 거고 그럼 중국도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정 부분은 대응 보복 관세에 적응을 하지만 미국을 넘어서는 공격적인 관세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주저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 관련 공부도 하고요. 또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도 하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중국 경제가 중국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잘 회복이 안 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을 겪었고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간다. 위드 코로나 뭐 이러면서 리오프닝이라는 걸 했잖아요. 리오프닝 한 것도 벌써 2년 됐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경기가 잘 안 올라오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원래 경기가 나빠지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버틸 여력이 있잖아요. 돈이 없고 가처분 소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상징하는 두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베이징이고 경제적으로는 상하이인데 밑에 이제 심천이라고深圳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광동성의 광저우, 이게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들이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일선 도시라고 그러죠. 이런 경제 좋지 않은 흐름이 이런 일선 도시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 정말 실물 경제가 좋지 않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저도 몇 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예전하고 가장 달라진 것은 저녁 시간 이럴 때 원래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현저하게 줄었고 우선 외국인들이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경제 교류라든가 이런 산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과거에 알던 중국, 계속 고도 성장을 하면서 많은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이런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걱정들을 중국 내부에서도 하고 또 그걸 바라보고 있는 외부적 시각도 야, 중국 경제가 정말 어려운 것보다 이런 게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중국 같은 데는 봉쇄 경제라는 걸 했잖아요. 완전히 가로막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는 대외지향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또 많은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동안 수출도 잘 되고 내수도 어느 정도 돼서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의 경제 발전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부동산 위기의 근원이 되는 광활한 토지 자원을 매각을 해서 그 매각된 돈으로 지방정부 재정도 좀 보충을 하고 건설도 하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내수 경기를 돌리는 이런 흐름들이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이 시장이 중국 전체 산업에서 갖고 있는 것이 예전에 많을 때는 30%, 지금도 뭐 25% 내외라고 그러잖아요. 연관 산업까지 하면 중국 전체 내수 경제의 40%를 차지한단 말이죠. 가구도 만들어야 되고 가전제품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런 게 다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나빠지니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토지를 매매해서 그 돈으로 성장하던 방식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내수가 안 돌아가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바라보고 있는 많은 외국 기업이나 외국 투자자들이 야 이제 중국에다 투자하면은 속된 말로 본전도 못 건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안 들어오고 원래 거기에서 기업 활동을 하던 많은 기업들도 축소하거나 탈출을 하는 악순환 고리가 중국 경제에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게 없었으면 예전 스타일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정말 전염병을 만나면서 봉쇄 경제를 했고 전 세계가 보호주의로 돌아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갖고 있었던 약점들이
많이 나타났고 이런 것들이 겹쳐서 오늘날에 이런 악순환 고리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우려를 했고 사실 다른 국가들도 다 우려를 했고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나는 관세를 사랑한다.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은 갖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거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후보자가 작년에 당선이 됐고 그게 1월 10일에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정말 관세를 무기화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강조했던 것은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 관세라고 그러죠. 다 일률적으로 뭐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럼 사실 관세가 보편 관세를 똑같이 부과받으면 같은 조건이 되잖아요. 소위 수익성은 떨어지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단수의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우방이라고 했던 멕시코, 캐나다 이런 우방에도 25% 관세를 때리고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들에게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들 순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 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이렇게 쭉 보면 멕시코, 캐나다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물론이고 특히 트럼프가 판단할 때 미국에서 과도하게 흑자를 구현하고 있는 국가들을 관세로 계속 압박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는 피해갔다 이제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뭐 일부는 약간 감면받은 것도 있고 그러나 그게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한미 FTA에 의해서 무관세로 미국과 교역하고 있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한국은 우리보다 4배 관세를 더 매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결국은 미국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볼 때 과도하게 무역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는 나라를 순서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국제무역이 왜 이루어지냐면 비교 우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이걸 10원에 만드는데 저쪽 동네는 2원에 만드니까 저거를 사다 쓰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내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걸 저쪽에다 파는 게 이게 이제 소위 무역의 원리잖아요. 비교 우위에 의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여간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다 악이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관세를 상대 제품에 과도하게 부과를 하면 그 관세가 그 나라한테 그대로 전가되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은 미국의 소비자들이 내게 돼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이걸 10달러에 샀었는데 관세를 50% 붙이면 15달러짜리가 됐잖아요. 그거를 국가가 그 관세를 받았다고 해서 10달러에 팔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15불을 내야 소비자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국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미국에도 좋지 않지 않은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미국의 일부 경제학자들이나 예를 들면 워렌 버핏 같은 대투자자도 트럼프 관세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나도 안다. 그런데 그 돈을 내가 대외 수입청이라는 관공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걷어서 그게 미국의 소비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게끔 하겠다. 지금 이렇게만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관세를 걷어서 어떻게 분배할 건지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미국한테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며칠 전에 미국의 한 경제연구소에서 만약에 저런 식으로 관세가 부과돼서 일반 민생 물품에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얼마나 될까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가구당 1년에 1,000불 이상의 과거에 필요 없던 돈을 쓰게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이민 정책, 그다음에 마약 이런 거 척결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잡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이미 물건값이 비싸져서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게 미국의 인플레를 그냥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강달러가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강한 달러가. 그러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 정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연방준비위원회하고 또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부도 지금 완전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안보 라인 같은 경우는 관세 정책을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뭐 예를 들면 중국도 굴복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상무 라인이나 재무 라인 이런 데서는 그렇게 무턱대고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말은 그렇게 못하지만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일정 부분 정리가 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미국에 적응하는 경제, 각국이 이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러날 뜻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맞불 관세를 1대1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중국이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게 이제 에너지, 그 다음에 대두, 뭐 이런 거거든요. 농산물입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자국이 자급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을 해야 되고 미국의 에너지도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인구가 4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식량 안보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대두를 수입해서 직접 중국 사람들이 대두를 먹는 게 아니고 그게 동물들 사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전 세계의 돼지고기의 50%를 중국 사람이 먹는다. 그런데 돼지고기 50%를 먹는데 자급률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돼지고기를 그래서 EU 같은 데서 수입을 해요. 우리도 왜 뭐 벨기에산 삼겹살 수입해서 먹듯이 수입을 한단 말이죠. 나머지는 중국 내에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 옥수수가 됐든 대두가 됐든 이런 것들이 계속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미국을 겨냥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보복 관세를 하겠다. 또 중국은 다른 나라가 안 가지고 있는 희귀 금속류들, 광물 자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희토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60%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10% 관세에 10% 추가 관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60% 관세까지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관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세게 하면 판이 깨질까 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그럴 거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중도 그럴 건데 이런 건 우리가 만나서 탑다운 방식으로 좀 위로부터 이렇게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하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국 미국은 계속 중국을 공격을 할 거고 그럼 중국도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대응 관세, 뭐 보복 관세라는 거를 너무 내세우기는 좀 한계가 있지만 대응마저 하지 않으면 그거는 또 중국의 정치 외교적, 국제적 위상 그 다음에 국내 통치 이런 거에도 굴복하는 인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그런 대응 보복 관세에 적응을 하지만 그 자체를 미국을 넘어서는 공격적인 어떤 관세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상당히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거는 이제 그 양국 정상 간의 대담이라든가 밑에 실무 단위의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새로운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신기술 같은 경우는 관세를 가지고 제약을 한다기보다는 완전히 소재라든가 장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원천 봉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술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중국 자체로도 자체 기술력을 많이 확보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중국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반도체 분야입니다.
이 반도체 분야는 미국의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지만 네덜란드의 ASML에 뭐 이런 기자재들이 들어와서 종합이 돼야 나오는 거거든요. 하이엔드 3나노 이하, 5나노 이하 이런 거는 중국이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물론 20나노, 30나노, 40나노급은 중국이 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시장 지배자 위치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뭐 AI의 첨단화 이런 거를 생각하기에는 그런 기술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배터리도 이제 거의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하고는 이제 배터리 생산 방식이 좀 다르고 우리보다 원가가 조금 쌉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배터리 방식이 조금 더 내구성이나 품질이 더 우수한데 중국도 이제 이게 자꾸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술 수준이 비슷해지면 가성비를 생각을 해서 싼 거를 샀쓰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자국산 자동차에다가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BYD가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싣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규제하고 있는 과학기술 제품의 핵심인 배터리 같은 거를 거기다 탑재한 거잖아요. 관세도 관세지만 기술 자체에 대한 제약. 이런 것까지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의 과학기술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세계 최강의 기술을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양자 컴퓨터라든가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은 아주 세계 최고봉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미국과 연관되는 게 있으면 못하게 하거나 그거에 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관세 정책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상호관세라는 거를 외쳤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우리한테 부과하는 것만큼 나도 똑같이 부과하겠다는 건데 거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세에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관세끼리만 서로 맞추면은 그거야말로 상호관세인데 비관세 장벽 또 관세로 간주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같은 나라가 관세 말고 다른 형태로 뭔가 제약하는 게 있으면 미국은 그것도 실질적으로 관세랑 똑같은 거다. 그럼 관세는 10%지만 당신들이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우리 걸 막고 있는 것도 한 10% 치겠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10% 관세를 내고 갔는데 미국이 볼 때는 20% 관세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2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범위가 굉장히 확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미중 간에 특히 중국의 대량의 대미 수출품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건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상당한 정도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일반 소비재는 물론이고 과학기술, 전기차 이런 첨단 제품에까지 영향이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양측의 정책이라든가 대화, 소통을 통해서 뭔가 규범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서로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도전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미국의 GDP의 한 60% 정도를 따라오면 우리한테 도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압박을 당한 데가 독일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일본입니다. 뭐 일본 같은 데는 아시죠?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일본의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게 해서 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에 빠졌다. 이게 주저앉히는 거예요. 도전의 대상에서. 중국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도전자가 되기 전에 도전을 못하도록 주저앉히겠다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생각이죠. 이거는 바이든도 똑같은 거예요. 트럼프는 물론이고. 그런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이전보다는 약간 비율이 떨어졌지만 한 70% 정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결국은 미국의 도전 세력이 될 거다. 게다가 중국은 그런 경제적으로 획득한 재화를 어디에 투자해요? 군사력에 투자한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그리고 또 과학기술이 어쨌든 중국도 발전을 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사이버 영역에서 또 미국과 경쟁을 하려고 하고, 그걸 따져보면 결국은 이게 다 무역에서 번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해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달러 패권의 도전이라든가 뭐 군사력의 도전이라든가 사이버 안보의 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천 봉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근저에는 더 이상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안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가 계속 1기하고 이어서 바로 2기를 했으면 중국을 주저앉힐 수 있었는데,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한테 넘어가면서 중국의 숨통을 틔워줬다. 그래서 내가 더 세게 하는 거다. 이런 논리 구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은 망했다. 중국은 뭐 미국에 의해서 박살났다. 막 이제 격한 표현들을 하죠. 근데 미국이 생각하는 것도 중국을 완전히 파멸시킬 방법은 없어요. 이미 중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 세계 150개 국가가 중국이 제1 아니면 제2 무역 파트너예요. 미국은 한 50개밖에 안 됩니다.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든 그 이전 정부든 중국을 완전히 파멸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미국의 말을 듣는 중국을 만들겠다는 거죠. 미국의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는 중국.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진핑의 중국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미국과 어떻게든지 싸우고 미국을 뭐 극복할 수는 없어도 비슷하게 가면서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지금 중국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진핑은 그걸 가지고 참여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겉으로는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니까 이제 이 미중 간의 소위 경쟁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국가들,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되겠지만 걱정이 많은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이미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미중 갈등의 현장이고, 완벽한 승자가 나오긴 어렵지만 어쨌든 미국의 압박 정책,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 중국, 이 갈등은 상당 부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